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은 여전히 법 시행 자체를 모른다고 하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건 다수의 직장인들이 괴롭힘을 겪어도 참거나 묵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무엇이고 또 근절 방안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노동권익센터 홍춘기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 오승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여민의 박희경수 사무국장 나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갑질 119 문가람 노무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직장인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일단 좀 실태가 궁금한데요. 센터장님, 우선 저희 대전 지역부터 이렇게 신고 접수가 좀 들어온 현황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노동권익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매년 한 800여 건 정도의 상담, 노동법률과 관련된 상담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1년 전에는 이 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저희가 이걸 통계를 거의 안 잡았었어요. 네. 그런데 한 1% 미만이었는데 지금 한 1.5%, 2%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전국에 이제 저희 같은 비정규직 지원센터나 노동권익센터들의 상담 건수들을 보니까 거의 한 1% 미만, 대부분 다 1% 미만이었다가 한 3%, 4% 정도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한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800여 건 중에서 한 15건 이 정도가 통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네. 저희 내부는. 네. 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여민에도 이거 신고를 받으셨었죠? 네. 사무국장님 혹시 실태를 좀 얘기해 주신다면? 네, 저희도 상담을 좀 받고 있고요. 지난 4월에 고용노동부가 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고용노동부에 진정된 신고 접수 건수가 4,100건이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지난해요. 네네. 그리고 대전 지역은 저희가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운영을 했는데요. 거기 3개월 동안 받았던 상담 건수가 270건이었고요. 다른 기관하고 통계를 발표한 거를 보니까 지난달 7월 5일에 이제 중도일보에서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요. 이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32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이제 고용평등 상담실에서만 상담한 건수가 1월부터 6월까지 212건 정도 상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금지법 자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변호사님,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작년 7월 16일부터 시행을 해서 근로기준법 76조 2에서 지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 그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은 이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제 명시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그런 행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조항에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고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를 이제 적법하게 처리를 하라라고 돼 있으며 이제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도록 네. 금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금지한 규정을 만들었는데 노무사님, 직장인 70%가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직접 이제 상담을 하시는 입장에서 실효성에 대한 판단 어떻게 내리십니까? 아무래도 저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무래도 법 시행이 1년이 지났고 이제 좀 더 나은 법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많은 활발한 토론,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건데 사실 실효성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법 시행 이전, 그러니까 작년 7월 16일 이전에는 상담 전화가 오면 사실상 법적인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라든지 아니면 형법상의 모욕이나 뭐 명예훼손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실 구제 방안이 거의 없다라는 대답밖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그래도 사내에 사용자에게 의무가 주어져 있으니까 사내 신고를 하셔라. 혹은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도 하실 수 있다. 네네.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산재 처리도 인정이 받으실 수 있다. 이런 식의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발언, 네네. 그 구제 방안에 대해서 네네. 도움 의견을 드릴 수가 있었고 말씀드린 것 중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산재보상보험법에 네네. 따라서 그렇게 구제받으실 수 있다는 그런 안내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네네. 실효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좀 네, 들어요.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걸음 크게 나아간 거다.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됐습니다.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 비슷하세요? 아니시면? 네, 비슷하긴 한데요. 네네. 아무래도 금지 조항이긴 하지만 행위자에 대한 좀 처벌 규정이 지금 없기 네네. 때문에 아마 이제 대부분의 이제 노동자분들은 이게 네네. 변화가 없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이렇게 좀 실효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좀 네네. 처벌 규정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지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피해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 부분에서 사실 많은 피해 노동자분들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 증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네네.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조금 더 열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네네. 이렇게 좀 증명을 피해 노동자가 직접적으로 어떤 증거를 가져와야 하는 네네. 방법 외의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네, 네. 법 시행을 하고 나서 이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네네. 상담 건수가 늘었다는 거. 상담 신고를 그러니까 관할 이제 노동부나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네. 이것이 어쨌든 사회 의제화된다는 이게 가장 큰 변화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네. 이제 현재 법안에서 아까 이제 사무국장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 그렇긴 네. 하지만 어쨌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가장 네. 큰 중요한 의미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이후에 현재의 그 금기법 괴롭힘 금지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부분들을 네.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런 논의들이 좀 더 활발하게 되어져서 네. 법률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네네. 예, 이제 막 시작이니까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한 번쯤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노무사님, 제가 소속된 조직이 직장갑질 119라고 이게 너무 재밌어서요. 이게 어떤 단체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 좀 단체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직장갑질 119는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진 곳은 아니고 네네. 그냥 개인 일반 시민들이 네네. 아무래도 갑질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의제화가 필요하다. 좀 이게 사회적인 공감대를 좀 만들어야 한다. 이런 네네. 마음에서 좀 힘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네. 변호사님들이나 노무사님들 아니면은 시민단체 활동가분들이나 아니면 노동조합 활동가분들 이렇게 조금씩 자기 시간을 내서 네. 무료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 상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 좀 네. 편하게 요즘엔 전화하는 거 어려워하시는 콜포비아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신데 아무래도 편하게 대화로 이렇게 질문해 주실 수 채팅으로 있고 그 카카오톡 이걸로 네, 주로 상담이 그렇게 가능. 주로 그렇게 상담을 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서 서로 간의 경험을 나누고 하는 네, 네. 자리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의의가 있는 것 같고 네, 네. 최근에 사단법인으로 창립하면서 네. 시민분들께서 좀 후원해 주시고 하시는 게 좀 늘어서 네. 그나마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까 여민회에서 신고 접수를 받고 계신다 그러셨잖아요. 그 남녀 비율이 좀 궁금한. 물론 여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요. 예,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시범 운영하는 기간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실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여성 노동자분들이 대다수 상담이 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3개월 동안 남녀 비율을 굳이 분석을 하지는 못했으나 예, 뭐 대략적으로. 네, 대략적으로 사실 비슷한 퍼센테이지로 연락이 왔었어요. 네, 네. 저희가 분석한 거는 사실 남성들 간의 문화에서 군대 문화도 있고 이 위계 질서가 너무 네, 네. 확고하게 자리 잡다 보니 네. 그 남성들
사이에서의 이 권력 관계 안에서의 발생하는 이런 괴롭힘들이 의외로 사실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시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운영하진 않지만 고용평등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 괴롭힘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주로 여성분들이 올해는 많이 상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네. 변호사님, 네. 제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네. 그래서 상담을 받아봤더니 아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는 네. 뭐 조언 같은 걸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법적 절차를 좀 진행하고자 하려면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우선은 지금 현행 법상은 네, 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우선 네네. 사내 신고 제도 또는 고충 처리 제도를 통해서 네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사용자가 맞습니다. 예, 예. 또 특히 사용자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네네. 사용자가 갑질, 뭐 가해 행위자일 수도 있는데 예, 예. 그분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약간 절차적인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네. 우선 이제 현행 법상으로는 사내에서 우선 절차를 진행하고 네. 그런 조치가 이제 조사 결과나 조사 이행 정도가 좀 미흡하거나 부족했을 때는 이제, 네, 네. 이제 외부 이제 고용관서, 노동청 같은 아니면 이제 법원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 행위, 네. 손해배상 책임을 이제 예.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이게 그럼 민사나 형사로까지 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돼서 아직 네. 그거를 뭐 이렇게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할 네, 수는 네. 없지만 현재 한 최근에 올해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으려고 하시는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해결이 잘 안 되고 네. 실질적으로 직장 내 그 구제 절차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네. 외부 기관을 이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네. 일단 사내 신고가 원칙적으로 지금 현행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기는 한데 사용자이거나 아니면 사내에 신고를 했는데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때는 네, 네. 고용노동관서에다가 바로 직접 신고가 가능하시고요. 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냥 보충하면 고용노동부에서 5월 말에 진정사건 처리 현황 이렇게 밝혀진 거 보면 민사소송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민사소송은 그 손해에 의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인정이 되고 그걸로 이렇게 가는 거라 아직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많이 안 쌓였는데 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을 때 이건 형사적으로도 좀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검찰에 송치된 건이 약 40건 정도 접수됐었다고 이렇게 통계가 있더라고요. 40건이면 아까 제가 수치가 좀 헷갈리는데요. 4,000건 중에 40건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1% 정도. 그 정도 되네요. 네. 그 부분은 조금 그 오해하실까 봐. 부분은- 예,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명확하진 않겠지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받은 건수는 이제 4,000건 정도일 텐데, 네, 그러니까 네. 현행 법제에서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사처벌에 대해서 가해자나 사용자에 네.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라는 문제점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신고한 사람 또는 이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때 네, 네. 그런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있어서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리 결과가 미흡한 건 아니고 네. 일부 인정된 것도 있을 수 있어서 네, 이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이익한 조치를 했던 사용자에 대해서만 이제 형사처벌을 하셔서 그 통계가 이제 바로 1%라고 그렇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겠네요. 예, 예. 이제 물론 이제 미미한 수치이긴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1%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변호사님 해주신 말씀 중에 센터님 그것 좀 여쭤볼게요. 가해자가 일단 첫 번째 조치는 사업주가 하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가해자가 사업주예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뭐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꼴인데 네. 예, 네. 이 부분에 대한 2차 피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네. 대한 문제는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보니까 이제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네. 폭력을 행사하고 본인의 머리를 헝클어뜨려 가지고 자작극으로 이게 네. 쌍방과실이다 이렇게 한 사례가 지역에서도 한번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네. 이런 것처럼 그 조사와 조치 의무자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사업주가 이것에 대해서 해태하거나 아니면 이걸 기피하거나 뭐 외면하거나 아니면 이제
허위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제재 조치가 없다는 게 지금 현재의 금지법의 가장 큰 네, 허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 내 직장 동료들의 어떤 이제 도움 이런 게 가장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눈치를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제 사업주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직장 동료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취업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단체 협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장 내에 독립적인 심의위원회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독립적인 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이 속에서 예방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가해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제 유급휴가라든가 아니면 이제 심리상담 지원이라든가 네. 그렇게 했을 때 직장 동료들의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이 사전에 좀 교육이 되어야 이런 매뉴얼이 직장 내에 갖추어져야 사실은 2차 피해를 막을 수는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매뉴얼을 직장 내에서 갖추기에는 일반적인 직장은 쉽지는 않죠. 소규모 회사일수록 사실 그렇죠. 더 열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저희가 이제 대전 노동권익센터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네, 네. 소통위원회 설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사 간의 소통 창구가 없기 때문에 소통위원회 회의를 한다면 이것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끔 가보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소통위원회를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네. 특히 이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업주 자신이 이 회사 자체를 개인의 소유물로 네. 이렇게 바라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을 조금은 소모품처럼 대하는 네, 네. 일부의 그런 사업주들이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죠. 이게 네. 또 바로 해고나 뭐 퇴사나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네. 그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그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떤 또 다른 괴롭힘으로 다가오는 그런 사례들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 만한 게 좀 있을까요? 어떻게 뭐 혹시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직장갑질 119에 들어왔던 사건 중에는 근로감독관에 의해서 2차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분이신데 그 노동부 근로감독관. 예. 네, 회사에다가 신고를 해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 노동부에다 신고를 했는데 노동부에서 사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분이 자살을 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사건의 진상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그 네. 유가족들과 그 같이 하시는 동료분들께서 요구를 해주셨는데 그게 한 3달이 지나서야 특별 근로 감독이 시행이 됐어요. 네. 그럼 3달 동안 사실상 사건이 방치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피해자 쪽에서 조금 더 증거를 가져와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었던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실 누구 하나를 괴롭히자 해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뀌어도 사실 그런 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니까 우리가 구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법으로까지 금지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누군가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됐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남은 유가족들이나 동료분들께서는 그 마음에 그 밝혀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그런 네. 아쉬움이나 아니면 좀 상처 이런 것들이 더 깊어지니까 네,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주변인들에 대해서도 2차 가해가 사실상 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좀 있었어요. 아까 사무국장님 얘기해 주셨던 그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지는 뭐 비슷한 맥락으로 좀 2차 피해도 이어지는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럼 유형 얘기를 좀 해볼게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재택근무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도 매우 다양해졌고 교묘해졌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 상담하시면서 최근에 어떤 뭐 이걸 트렌드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변화된 모습들이 좀 있습니까? 혹시 사무국장님 혹시 뭐 이거 특별히 뭐 코로나 때문에 네네. 변화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 네. 네,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뭐 이렇게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들. 그건 좀 전통적인 네네. 모습, 근데 예. 뭐 크게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예, 예. 다른 유형이 발생하거나 하진 네네. 않아요. 왜냐하면 네. 기존에도 사실 온라인 상에서의 소통, 네네. 그 사내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들이 이루어져 왔고 네네. 그 안에서도 사실 괴롭힘의 유형들이 네네.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뭐 이 특정한 이것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유형이 새롭게 생기진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좀 조금 교묘한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이게 괴롭힘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계에 있는 인사를 받지 않는다거나, 뭔가 물어봤는데 대꾸를 안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기에는 참 애매한 지점들이 있는 거죠. 뭐 그렇죠. 당연히 증거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조직 문화를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제 지원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촘촘하게 이루어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받았던 사례 중에 한 분은 재택근무를 회사에서 요구를 해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로자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감시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간마다 이렇게 업무일지를 써서 제출해라라는 요구를 해서 아 그렇게까지는 그럼 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무슨 파일을 링크를 보내서 이게 뭐냐 하고 봤더니 그 원격 조정 프로그램 이런 걸 깔도록 요구를 하는 거죠. 사실 어떤 원격 조정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분의 그 개인 PC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면 원격으로 마우스나 이런 키보드 사용까지도 다 가능해서 가능하죠. 사실 그런 개인 PC는 사실 개인정보의 총집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감시를 핑계로 사실상 감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업무에 대한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감시를 하는 그런 형태의 괴롭힘이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이런 쪽으로도 좀 형사적으로도 알아보시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시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노트북에 다 카메라 설치돼 있잖아요. 그 영상 그 줌이나 뭐 이런 영상 화상 많이 하죠. 회의를 이렇게 카메라를 켜놓고 그걸로 감시하는 성격으로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주변에서 들었네요. 회의를 하는 경우는 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하루 종일 이제 근무 시간 내에 이제 카메라를 켜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유형도 있다고 하던데 이제 업무 지시를 하는데 이제 일과 시간이 끝난 거죠. 재택근무를 그러니까 일과 심야 시간에 뭐 갑자기 카톡이나 이런 걸 업무 지시를 한다거나 그런 유형도 있다고 하고요. 혹시 뭐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게? 네,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코로나19 장기화되어지면서 무급휴직을 강요하면서 사태를 종용하는 뭐 이런 사례들이 저희가 상담 건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되어진 건 아니고 지금 이제 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초 이렇게 경비 노동자분들하고 간담회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약간 치사한 괴롭힘? 예를 들면 이제 뭐 동대표가 초소에 와서 아침마다 커피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쉬는 시간에 초소에 들어와서 쉼을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재계약을 했을 때 본인의 덕으로 재계약이 된 거다. 그래서 끊임없이 답례를 요구한다든지 뭐 이런 게 소소한 사실은 그렇지만 굉장히 경비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그런 건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톡이나 뭐 텔레그램 이런 것들을 통한 업무 지시 같은 경우는 많이 개선이 되고는 있는데 그래도 뭐 갑자기 생각났다 내일 잊어버릴까봐 뭐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하시는 직장 상사분들이 아직도 저는 안 그럴까 꼭 잠시 고민을 해보게 되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법이 꼭 어떤 피해자들만을 위한 법은 아닙니다. 그 아까 지금 센터장님이 경비 노동자 얘기해 주셨는데 변호사님 뭐 비정규직이라든가 계약직 아니면 여성 노동자라든가 어떤 그 불안정한 직업이라고 하죠. 그럴수록 어떤 피해자가 될 확률이 더 높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뭐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태조사 결과가 지금 뭐 진행 중이긴 한데 개괄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걸로 나왔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근로에 대한 그러니까 고용 불안에 노출돼 있는 근로자일수록 약간 직장 갑질이나 괴롭힘에 대해서 조금
무뎌질 수밖에 없고 감수하게 되는 네, 거죠. 퇴사와 그 신고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제도적인 개선이나 보완이 좀 더 네,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비 같은 경우에는 경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행 법상으로 보면은 사용자 또는 다른 근로자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이제 주체가 될 수 있는데 네. 경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입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그 법적으로 입주민들도 사용자는 성은 아니죠. 사용자는 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괴롭힘의 주체를 네, 네. 이제 직장 내로 이제 물론 직장 내 괴롭힘이다 보니 네, 그렇게 네. 지금은 규정돼 있는데 예. 특정 근로나 업종에서는 네, 네.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아. 이제 고민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해서 만약에 아파트 경비분들 뭐 네. 갑질 논란 항상 네네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괴롭혔다고 폭행하거나 치면 욕설하는 경우. 예,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럼 직장 내 괴롭힘에 괴롭힘을 해당- 적용하기는 어려운. 그렇죠. 현행 법상은 어렵고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형사적으로 네네. 뭐 폭행 또는 이제 협박, 네네. 뭐 모욕이나 명예훼손 뭐 네네. 이런 형식으로 이제 형사 처벌이 되는 경우에 이제 네, 네. 문제가 될 것이고 네. 그렇지 않고 이제 괴롭힘의 형태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건 뭐 괴롭힘의 영역을 넘어서 뭐. 요 이제 금지법의 문제가 뭐냐면 네. 기존의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문제로 범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네. 들면 이제 입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형사적 고발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또 네, 문제가 네. 뭐냐면 이제 원청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를 괴롭히는 욕설을 한 그런 경우 폭언, 많겠네요. 폭설 뭐 이런 욕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파견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사용자, 그 사용주와 그 소속 노동자들에 의한 피해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현재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는 이 부분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예, 예.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네.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좀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이외에 좀 더 세세한 조항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측면들이 좀 있을까요? 노사님 혹시 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2차 가해에 대해서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통계나 실태 조사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서 제가 상담한 것들 중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분들의 상담 사례를 이렇게 분석해봤는데 거의 40% 정도는 미조치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세요. 근데 법적으로 명확하게 아무런 조사가 없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이런 처벌을 한다 이런 식의 조항이 없는 거예요.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는 그냥 즉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정해놓고는 있는데 그럼 즉시 조사가 언제까지가 즉시냐 아니면 즉시 조사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사실 강제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뭐 고용노동부 매뉴얼상으로는 20일 내에 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 30인 이상의 사업장들은 고충처리 결과를 10일 이내에 원래 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그러면 10일에서 20일 사이에는 그래도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사건을 조사한다 해놓고 계속 차일피일 미뤄서 제가 한번 상담했던 사례는 거의 반년 이상이 미뤄졌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느끼려면 사실상 과태료 조항처럼 성희롱에는 기존에도 성희롱 조사를 즉시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과태료에 대한 조항을 일부 넣는다든지 하는 쪽으로 좀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강제 같아요. 규정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 조직화율을 보면 네, 네. 3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기준으로 보니까 0.2%? 3%? 뭐 0.2%요? 네. 그다음에 뭐 30인에서 100인 사업장은 한 3.5%?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한 2.8%? 이 정도밖에 노동조합 조직률이 안 되어 있거든요. 네. 사실 직장 내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직장 내 민주주의를 실현해내기 위한 네. 뭐 취업규칙의 변경이라든지 단체협약의 체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시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동조합이 없는 그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보호막이 없는 거죠. 자신들을 좀 권리를 대변해주고 이해 대변해줄 수 있는 조직이 없다 보니까 더 큰 피해를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이제
권리 찾기 운동도 사실은 되게 필요하거든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노동부에서도 더 많이 고민해줘야 되는 사업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 부분도 뭐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뭐 을질 논란이 있었죠. 갑질이 아니라 을질. 뭐 이 경우에는 논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가해 피해자가 뭐 어떻게 보면 뒤바뀌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뭐 갑질을 빙자해서 업무를 게을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반대쪽에서 법 시행을 반대하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무사님 한마디 해주실 것 같은데. 예, 예. 네, 일단 실제 역피해 사례가 제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기도 한데 일단 네, 발생 네. 여부에 대해서도 규명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사례 만약에 역피해 사례가 실제 발생했다고 하면 그거의 원인이 그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있느냐 이것도 사실상 좀 더 규명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사실 이런 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조금 우려스럽기는 한데요. 네, 네. 다만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금지하는 법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시던 대로 보고서에 이런 부분 잘못됐네, 이런 거 다시 수정해주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에 전혀 괴롭힘으로 금지되거나 문제될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를 너는 머리가 장식이야? 뭐 이런 식으로 폭언을 하시면서 하시는 행동들, 그런 행동들은 우리가 기존에도 상식적으로 잘못됐다고 알고 있었던 행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도 하면 안 되지만 왠지 회사니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조심해 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가해자가 기존의 노동법이랑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좀 조항의 형태가 달라가지고 그런 논의가 많이 지금도 활발한데 어떤 거냐면 기존의 노동법은 노사가 대등하지 않다라는 선에서 출발해서 이 평행을 좀 맞추려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노사 대등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조금 법으로 보완을 하는 건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는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가해자 집단을 특정하지 않았다. 그럼 네. 결국 누구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네. 법의 취지라서 이게 마치 정규직의 고 연령대의 일부 사람들이 가해자 집단으로 이렇게 매도를 시켜버리는. 치부되는 네, 그런 네. 법일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네. 반감을 가지시는 그런 일들은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기존에 하시던 것들이 조금 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의 생각만 하시면 크게 네, 네. 문제되실 법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노사를 같은 선상에 놓고 누구나 다 가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다. 완전히 같은 선상은 아닌데 네, 물론 그건 그런 예. 대등함을 추구하는 법안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예, 예. 보완을 예, 해도 말씀해 주십시오. 된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마도 이제 그런 직장 상사분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신다면 네, 네. 이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이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한 인사권이나 업무 지시권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네, 네. 그 범위를 넘어서 아니면 행사 방법이나 빈도나 정도 자체가 상식이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절차를 좀 잘 준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이제 회사 사용자 측에서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도 구제해야 되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걸 조사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이런 걸 예방 교육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네. 예방 교육을 하실 때 이런 행위 유형을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심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문화나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네. 조금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고 이걸 또 뭐 갑질 또는 을질 이런 거를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사실 이게 판단 기준이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뭐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딱 분리해서 이거는 괴롭힘이고 이건 정당한 업무 지시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사무국장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예, 이런 한계를 좀 극복하려면 국장님 좀 어떤 점이 좀 보완이 필요할까요? 그러게요. 사실 이렇게 더 촘촘하게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1년이 네네.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1년 동안 이 법을 시행해 보니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라고 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촘촘하게 논의가 좀 필요하고요. 네네. 사실 저는 예방교육, 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지금 의무가 아니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
어쨌든 한시적으로라도 의무화해서 모든 네네. 사업장에서 좀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마련되는 예방 것도 좀 교육이 좀 필요할 필요하다. 것 같고요. 예, 예. 사실 이 법의 취지 가장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가 직장 내 문화를 개선하는 거거든요. 직장 그렇죠. 분위기를 개선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사실 이게 좀 컨설팅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이 조사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사업주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뭐 말 그대로 사업주가 제대로 조사하고 이거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상담을 받는 중에 초기에 사업장에서 굉장히 많이 연락을 왔어요. 어떻게 처리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네, 네, 네.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사실 외부 전문가가 그 조사와 이런 전 과정에 함께하면서 이후에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컨설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치들이 마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떤 합니다. 제3의 기구가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인정하는 제3의 기구가 이렇게 조정하는 이런 시스템은 아직은 없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예, 그런 것까지는 없고요. 명확하게는 없는데 근데 지금도 그 일부 적극적인 근로감독관 분들께서는 시정 조치로 그런 걸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주가 만약에 행위자인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 감사로는 그걸 도저히 밝혀지기 어렵다. 그러니까 네네. 외부 컨설팅 받아서 외부에서 이렇게 어떤 조치가 취해졌고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받아서 그걸 이행했다는 걸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거에서 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판단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하다, 뭐 아니면 주관적이다 이런 식의 반론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네. 일단 1차적으로는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맞나요?라는 질문이 상담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게 60%가 넘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판단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좀 더 명료할까 이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네. 저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성희롱 금지법을 사실상 가져와서 만든 법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법문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유사한데 네네. 이런 판단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년 동안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성희롱이다 아니다를 수많은 선례로 쌓아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축적된 경험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판례나 뭐 사례들이 쌓이면서 이런 정도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범위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진 건데 네, 사실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아직 사례가 많이 축적되지 않아서 그런 네,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성희롱에서 우리가 배웠던 판단 기준을 네, 좀 더 네. 차용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제로 고용노동부 매뉴얼에서도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이라고 저희가 제시를 해요. 어떤 거냐면 저희 가해자분들이 보통 그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신고를 받으시면 길 가던 사람들 다 자꾸 물어봐라. 이게 괴롭힘이냐 이런 식으로 반론을 많이 하시는데 네. 다 자꾸 물어볼 필요가 없다. 어떤 네. 사람들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냐면 피해자랑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법상으로 저희가 좀 명확해진 그런 기준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논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네. 조직 문화마다 같은 3년 차여도 아니면 같은 여성이고 중년이어도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사내에서 좀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노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노사협의회라든지 아니면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상호 간에 좀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무래도 법 시행을 좀 안착화시키는 그런 방안의 하나인 것 같아요. 성희롱 금지법을 좀 차용해서 생각하면 된다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합리적인 피해자 관점이라니까 더 어려워졌습니다. 네. 센터장님, 이 애매모호한 판단 기준 뭐 이거 사회적인 합의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뭐라 그럴까 저희 세대 50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직장 내에서 간부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판단 기준과 20대, 30대가 느끼는 판단 기준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 내 지금 이제 40, 50대, 40대까지는 하여튼간 50대 정도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직장이 우선이고 직장이 최고고 평생 직장으로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그런 생각에 그런 관점에 있단 말이죠. 희생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관점 같은 게 좀 그러니까 있죠. 예. 그리고 직장 내 마치 이제 상사나 이런 부분들이 군대 계급의 위 계급처럼 이렇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뭐 이런 풍토 그런 조직 문화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전 근대적인 조직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일들을 시킬 때에 아랫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후배들이 못하겠다 이런 반론들을 제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못 견디는 예.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더 심하게 표현하면 6시 딱 퇴근하는 그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싸가지 없다라는 말들을 하는 이러니까 사실은 전 근대적 사고의 직장 문화에 취해 있던 이 틀을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런 애매모호하다는 표현, 애매모호하다는 기준 이것이 본인들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들이 아닐까 한편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세대 공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건전한 직장 문화에 대한 어떤 매뉴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더 많이 사용주나 간부들이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자꾸만 기존의 시각으로 기존의 틀에서 자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고 너무 애매하다, 너무 피해자 중심이다 이렇게 사고하는 거 아닐까요? 네. 예. 근데 사실 이 문제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 기저의 어떤 갑질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라떼는 말이야 해주셨는데 어떤 이 세대 간에 또는 성별 간의 격차가 워낙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은 좀 토론 논의를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요. 어떤 갑질 문화를 근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뭐 이런 문화 때문에 뭐 사회 곳곳에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법 금지법도 그래서 시행이 되는 건데요. 좀 저희가 좀 근본적인 처방을 좀 내려보자면 저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이런 문화를 바꾸고 뭐 굳이 노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이제 노무사님부터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어떻게 보면 법의 허술한 지점들 이런 걸 우리가 보완해 가자 이런 얘기이실 텐데 네네. 우리가 집을 만약에 고친다고 생각하면 집의 가장 부족한 부분, 허술한 부분부터 고치게 되잖아요. 뭐 기둥이 뭐 갈라졌다 그러면 그 기둥을 갈아 넣는 거 아니면 창문이 뭐 깨졌다 그러면 창문을 갈아 넣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법의 가장 허술한 지점이 어딘가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정규직에 비해서는 비정규직이 아니면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이 아니면 고령자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연령대가 낮은 층에 더 취약한 분들이 몰려 있거든요. 피해자분들이. 네. 그렇게 피해자분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딜 고쳐야 되겠구나가 좀 나올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30인 미만 사업장들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거기는 사용자가 뭐 개인의 그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근로자랑 사용자가 좀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회의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법조항으로 아예 성립이 되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아예 법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소규모 사업장이 나서서 그걸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기구들을 만드는 기준선을 좀 더 낮춘다든지 아니면 그런 소규모 사업장들이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인다면 노동부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한다든지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상담센터들 그런 곳에서 교육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열악한 사업장들 대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넓혀 나가면서 실제로 직장갑질 119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교육을 받은 쪽과 안 받은 쪽의 사업장들에서 직장갑질 금지법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를 느낀 게 굉장히 큰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 몰라서 우리가 더 잘못하고 있다라는 결론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처음에는 좀 알 수 있게 그걸 지원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취약한 계층들을 어떻게 해서 구제할 수 있을지 뭐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면 노동부가 직접 신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보완 방법을 좀 취약계층을 좀 우선 배려하는 그런 보완책이 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국제사무국장님, 어떤 좀 저희가 근절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앞서서 이제 노무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이 예방 교육 관련해서 좀 의무화하고 좀
이제 대부분의 사업장, 모든 사업장들이 사실 그런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교육 그리고 방안들을 직접 노동자들에게 이제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이 법의 취지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직장 문화를 실제로 내가 개선하는 주체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권 감수성이 있어야 돼요. 그 그렇죠. 토대 위에서 사실 예. 이런 예방들이 가능하고 사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함에서 사실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나로부터 사실 예방을 좀 시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할 것 네. 같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고용 구조가 사실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거기까지 나가시면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를 좀 네네. 해결하고자 한다면 네네. 이 고용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예,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예, 네. 저희 어떤 점을 우선 이제 제도적 측면의 보완은 좀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데 네네. 그 현재의 제도 하에서도 담당 주무관청인 이제 노동부의 적극적인 행정 지도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이제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것도 10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과는 인권적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의 어떤 정책 선언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고 직장 내부에 대한 소통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고 점검하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들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관청이 유도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게 이 법 자체가 그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네,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 전체의 직장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네, 네. 사후적인 구제보다는 사전적 예방이나 교육을 좀 활발히 해서 네. 서로 간에 이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존중하는 직장 문화. 우리 사회 뿌리 깊게 박힌 직장 문화가 있죠. 더 이상 관행과 문화로 묵인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갑질을 갑질로 인식할 때 비로소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